출생 시민권 논란은 이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시민이 언제부터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의심하는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권은 태어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해석에 따라 꺼내들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어제 또 미국 이민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미국 시민을 쏴 죽였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시민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2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대법원이 그 127년의 정의를 다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자유를 내주면 다시는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비판하는 거 거의 안 합니다.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조지 부시는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오바마도 트럼프 일기 때 최대한 자제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목소리를 낸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차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지난 1년간 계속된 유사 사건들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127년 된 미국 시민권 원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셋째,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뭐가 결정되는지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요. 넷째, 이 모든 게 11월 중간선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치적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37세 르네 굿이라는 여성이 평범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 요원들이 앞을 막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르네 굿은 놀라서 차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요원 조나단 로스가 총을 쐈어요. 3발입니다. 유리를 뚫고 들어간 총알에 르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테러 시도였다. 요원을 차로 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영상 속 르네 굿은 그냥 공포에 질린 채 피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1월 24일에는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했어요. 이분은 참전 용사들을 돌보는 간호사였는데 단속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다가와서 제압했고 제압된 상태에서 10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긴급 성명을 야기한 어제의 사살 사건까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총격 사건이 계속 이어졌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왜 단속 대상이었을까요? 미국 시민인데 말이죠.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아이스 단속 중 총격 사건은 27건이고요. 단속자는 8명, 그중 미국 시민권자는 5명이라고 합니다. 이민 단속인데 왜 미국 시민이 5명이나 죽었을까요? 한 시민단체는 다르게 집계하고 있어요. 45건의 이상의 과잉 대응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양측 숫자가 왜 다른지, 뭐가 정당한 법 집행이고 뭐가 과잉 대응인지는 아직 독립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단속 과정의 실수라고 보기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시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단속 요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이 사람이 시민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단속하고 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미국 시민권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앞에서 본 충격적인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미국 시민권이 원래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알아야 해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6월 대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1868년 7월 9일 미국 헌법에 14번째 수정조항이 추가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3년쯤 지났을 때죠.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1857년에 있었던 드레드 스콧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흑인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노예 해방은 됐어요.
그런데 이 판결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해방된 흑인들은 자유인이 됐지만 시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투표권도 없고 법적 보호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헌법에 박아놔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이겁니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한 미국 시민이다. 피부색이 뭐든 부모가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다. 이걸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이게 진짜로 테스트됩니다. 주인공은 원키 마크라는 청년이에요. 18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고요. 당시에 중국인들은 미국에 살 수는 있어도 시민이 될 수는 없었어요. 법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원키 마크가 20살쯤 됐을 때 중국에 잠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민국이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중국인이에요. 잠깐만요. 저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부모가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만약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수십만 명의 이민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6대2로 판결했습니다. 수정 14조는 명확하다.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입니다. 이게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어디 땅에서 태어났느냐가 시민권을 결정한다는 원칙이죠. 참고로 미국, 캐나다, 중남미는 속지주의를 쓰고 유럽이나 아시아는 대부분 부모 국적을 따라가는 속인주의를 씁니다. 자, 그래서 1898년부터 지금까지 127년 동안 이 원칙이 미국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이 127년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보시죠.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끝나고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행정명령 14,160호에 서명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이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 위에서 본 내용하고 완전 반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127년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누구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정 14조를 다시 잘 보세요. 그 관할권에 속하는 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불법 체류자나 관광객은 완전한 관할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는 시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27년간 잘못 해석해왔다는 거죠. 이게 시행되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정부 측에서는 매년 약 15만 명이고 소급 적용은 안 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매년 최대 30만 명이고 법적으로 보면 소급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난 30년간 태어난 수백만 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세금 내고 투표하고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당신 부모님이 당시 불법 체류자였으므로 당신은 처음부터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6월에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하급법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시죠. 법원마다 판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나라인데 법원마다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헌, 텍사스에서는 합헌. 이렇게 수뇌법원끼리 갈리면 어떻게 되냐? 대법원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올해 3월 구두변론했고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판결이 나옵니다. 참고로 7월 4일이 독립 250주년이거든요. 그 직전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타이밍이 묘하죠. 현재 대법원은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입니다. 숫자로는 6대3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변수거든요. 대법원의 전통과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행정명령 전면 위헌입니다. 원키마크 판결 유지하고 명확한 헌법 조문을 행정명령으로 못 바꾼다 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5대4나 6대3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현상 유지입니다. 다만 트럼프나 공화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 인정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시나리오고요.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시민권 제한을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명백하게 단기 방문 목적으로만 온 관광객의 자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제한적인 상황이 정확히 뭔지를 놓고 또 소송이 쏟아질 테니까요. 세 번째는 행정명령 전면 인정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원키마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행정부한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법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반에 본 아이스 총격 사건들. 만약 시나리오 3이 되면 단속 요원들이 이 사람이 시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속하자는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11월 중간 선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6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판결은 더 큰 게임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한번 보시면요.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움직였습니다. 아이스 예산을 보시죠. 2024년에 90억 달러, 인력 2만 1천 명, 2025년에는 260억 달러, 인력이 3만 5천 명, 거의 3배예요. 이 돈으로 뭘 했냐면요. 위에서 본 것처럼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2025년 실적은 체포가 68만 건, 전년 대비 340% 증가했고요. 강제 추방은 41만 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2025년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트럼프 지지율 올해 1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논란 많은 정책을 밀어붙일까요? 숫자를 하나 더 보시죠. 공화당 지지내 트럼프 지지율은 여전히 80% 이상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보입니다. 전체 지지율은 포기하고 핵심 기반을 단단히 굳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력을 펼쳐보시죠. 6월 말 대법원 판결, 7월 4일 독립 250주년, 11월 5일 중간선거. 대법원 판결이 독립기념일 축제 직전에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민은 공화당의 핵심 의제입니다. 대법원이 이기든 지든 11월에 활용할 겁니다. 이기면 우리가 옳았다고 외치고 지면 좌파 판사들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겠죠.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는 정반대로 봅니다. 단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 127년 헌법 안정성을 희생하는 겁니다. 권력 집중 시도입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와 클린턴이 침묵을 깨고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지금 자유를 내주면 다시는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목소리를 낸 건 단순히 이민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럼 11월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이스 예산 삭감과 청문회가 시작될 겁니다. 공화당이 유지하면 이 정책은 더 강화되겠죠. 의회가 분점되면 2028년까지 교착 상태입니다. 결국 6월 판결은 법의 문제를 넘어서 11월 정치 싸움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 모든 걸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 어제 일어난 총격 사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스 요원이 미국 시민을 쏴 죽였어요. 8명이 죽었고 그중 5명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추적했습니다. 127년간 유지된 속지주의 시민권 원칙,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60호, 법원마다 갈린 판결들, 그리고 6월 말에 나올 대법원 결정까지. 여기서 확실한 것은 수정헌법 14조와 원키마크 판결은 명확하게 속지주의를 지지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월 판결이 법적 방향을, 11월 선거가 정치적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판결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11월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바마와 클린턴의 경고가 과장일까요? 정당한 우려일까요? 솔직히 이건 각자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6월 판결 나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요.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실이나 논리를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